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은평 봄봄축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20일 장애인 날을 맞이해가지고 장애 주간으로 은평 봄봄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는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맞이하여 은평구 지방선거 대응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은평늘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택다양 코디네이터 허경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이면서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을 꿈꾸고 있는 은평구리 우리 장애인 복지관의 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부장애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기회장 박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를 맡은 서부장애 종합복지관 공선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정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장사에서 은평구 장애인 복지 전반에 해당하는 주요 의제와 공동 정책을 준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공선의 간사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역네팅 공선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봄축제 생각해봄 행사에서 왜 장애인 정책 제안 토크 콘서트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봄봄축제는 장은사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은사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총 16개의 장애인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봄봄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은평구에서는 봄봄축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원래는 장애주간 행사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주민투표로 진행해서 마주봄, 바라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은평 봄봄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역촌 평화공원에서 크게 주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마을축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최근 3년 동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계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2010년에는 장애계 공동정책 아젠다를 모아 구청장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은평구 정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협력해 각 분야별로 정책을 제안받고 이후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5만 목소리 축제단이라는 것을 개설하여 은평구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대 서명 운동을 하며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군의 장애인 기관과 단체의 정책 제안을 모두 취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후보자 토론회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은평구 현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수가 3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이제 인구수를 봤을 때는 지체장애 당사자분들이 8,864명으로 제일 많이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평군의 장애인 시설관 단체는 총 5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거주시설은 17개,
은평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8개, 장애인복지관 2개, 의료재활시설 1개, 체육시설 1개, 수어통역센터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8개, 자립생활센터 3곳, 7개의 민간단체와 기타 5개의 기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이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커뮤니티 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제도적인 한계나 자원 및 전달 체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많지만 이 자리를 빌미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은평에서 당연한 권리, 다양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장벽,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과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그리고 정치인, 행정에서 공감하고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2개 기관의 이제 정책 제안을 취합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8개의 목록과 12가지의 정책 제안이 취합이 되었고요. 은평형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와 개인별 지원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이야기,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이야기,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소통 권리 강화와 증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전동보장급 보험가입 조례에 대한 이야기,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이야기,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그리고 활동지원제도 개선, 로봇재활치료 중점센터 설치와 보조기기 개별 맞춤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함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어서 이만 발표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 좀 내공이 느껴지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복지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각 정당의 후보님들이 특별히 장애인 책제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저희 얘기 잘 들어주시면은 아마 좋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럼 이제 패널이 5분 계시니까요.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오른쪽 옆에 계신 우리 은평구리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김용덕 사무국장님, 예, 부탁을 드리고요. 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그 장애인 날이 설립된 지 42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많은 변화 또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부는 말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8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많은 분야에서 차별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42회가 됐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반영이나 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또한 국회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률들이 상정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류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오늘 42회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에 우리 사회에 시행되어 정착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당당한 주체로서 요구하는 내용임을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이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은평구리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개관한 지 한 2년 정도? 네, 예, 맞습니다. 되는 신생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이 좀 새로운데
정책도 좀 신선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 박갑수 원평 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 지회장 박갑수입니다. 네, 옛말에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은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을 잃으면은 사실은 모든 이 몸의 신체를 다 잃은 거나 다름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메인에게는 벼슬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참봉이라는 벼슬을 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9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본 이제 그 후로 이륙으로부터 이제 그 안마라는 시각 장애인 하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안마를 했는데 안마의 역사를 보면은 일본 강점기 때부터 1913년도 조선 성북부령으로 재생원에서 안마를 가르쳤다고 해요. 지금의 그 재생원이 맹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마를 3년간의 교육을 해가지고 배워서 이제 사회에 이제 장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시 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또 폐지됐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1963년도에 다시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역사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지금 여기 패널분들 중에서는 보니까 유일하게 장애인 당사자분이시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패널을 뭐 성별이나 장애 비장애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해서 섭외를 좀 하려고 노력했으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섭외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내용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 박갑수 회장님의 제안 내용이 꼭 우리 은평구청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소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박소희입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이 자리에서 28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분하고 지역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은평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멋진 네트워크도 있고 시민사회가 활발히 자리 잡힌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뽑는 이런 지방선거와 같은 일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5만 목소리라는 은평구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와 관련한 복지 환경은 지역 기반과 개인별 지원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정책 토론회의 내용에도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토론회를 하는 날이 장애인의 날 그리고 장애인 철폐의 날인 4월 20일에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죠? 네, 장애인 차별 철폐입니다. 예. 장애인 철폐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우리 28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우리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국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좀 잘 살아가도록 그동안 촘촘하게 복지 서비스를 많이 좀 제공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은평 지역은 아닌데요. 마포 지역에서 오겠습니다.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박정원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인드 포스트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박정원입니다. 아까 박정엽 대표님께서 장애인이 한 분밖에 안 오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신장애인 상급 조현병 당사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제가 오면서 종합복지관을 처음 왔는데 복지관을 한 2, 3층, 4층까지 둘러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 교육도 있고 뭐 문화 교육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갖고 이 같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장애복지법 12조, 15조가 폐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장애 내부에서도 시스템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폐지되어 왔던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은평 지역에 그 시설이 52개 기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재활 시설 등 이런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아마 손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기 있으면 서부종합복지관이 28년이랬는데 마포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는 이제 설립된 지 이제 8월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8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직 준비하고 역량하는 부분들을 더 키워나가야 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저희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최근에 좀 많이 센터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분야 조금 더 혜택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은평대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허경희 사회복지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들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환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주택 다형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허경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 분들 주거를 위해서 또 주거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고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또 지역사회로 나가서 온전한 자립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자립주택, 체험홈, 지원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이제 활동 지원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용자분들 모니터링을 이제 저희 가기도 하거든요. 다른 부서지만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이용자분들과 나눴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요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5분의 패널 분들께서 이제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은평구청에 제안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자료집 나중에 공개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 기관, 시설 이렇게 해서, 은평구청에 요청할 만한 장애인 정책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7가지 카테고리 주제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을 좀 준비를 했고 기타까지 하면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예, 그럼 먼저 개인 예산제도를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를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평구도 은평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를 좀 도입하자 이런 정책을 제안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은평구요. 예, 쳐다보는데도 은평구라고 하시네요. 예. 복지관에서 먼저 얘기 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수부장님 종합복지관 박수국장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 예산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3, 4년 전부터 조금 중심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어 부분이 있고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이런 제도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제 강동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이런 개인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행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 예산 제도는 크게 말해서 그 공급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용자 중심의 전달로 가면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선택권이나 통제권, 자기 결정권이 매우 강화된 그런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복지는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 축에서는 이런 예산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자립과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19년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의 어떤 개별 욕구에 맞춘 기반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예산 제도는 이런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아까 국가에서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은평구 자치 내에서 어떤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은 다양한 복지나 보건 그리고 돌봄, 주거지원처럼 다양한 어떤 민간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 당사자의 어떤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은평형 커뮤니티 케어를 또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있고 사회 서비스의 바우처 사업처럼 이런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이런 개인 예산 제도는 당사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당사자에게는 그 욕구나 필요에 맞춘 서비스의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개인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의 결정권과 그다음에 선택권이 조금 더 강화된 이런 개인 예산 제도가 은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좀 존중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정부에서 주는 뭐 복지라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7대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당사자에게 어쨌든 이제 지금은 기관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 그 예산을 받아서 기관이 어떤 사업의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개인 예산 제도는 당사자에게 그 예산이 가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산의 형태가 이용자 중심으로 조금 변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개인에게 이제 현금을 줘서 본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통일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개인 예산 제도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또 제안 안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강 관련된 내용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연회에서 발표 좀 해주시죠. 네. 발표는 이제 저희가 하지만 이 건강권과 관련한 것도 사실은 은평의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으로 조금 준비가 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장애인 건강 수준과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의 건강과 어떤 의료 서비스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50% 가까이가 나쁨이나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을 하였고 30% 이상은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이동 불편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지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은평구에는 은평구 재활협의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인을 지원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국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권을 알리고 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 당사자,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관련기관 동사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좀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 이후에는 건강권 네트워크를 또 구성해서 실제적인 장애 건강법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목표하고 활동했지만 법 제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시범 사업에만 좀 머물러 있을 뿐 조례에는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에 장애 주치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내가 장애 주치의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의사가 97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명이 은평구에 있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은평에서는 이 주치의 사업이나 장애 건강권과 관련한 의지나 또 관심이 많다는 걸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은평에는 서울재활병원이나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처럼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많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다른 자치구나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가동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평구가 이제 제안했던 조례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평장애인 보건의료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 코디네이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잡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애인 건강법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2015년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건강주치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이제 박승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는 서울재활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좀 무리하니까 좀 조례를 제정해서 더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건강법과 관련해서는 보건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도 같이 확대가 되어서 이 삼각 구도가 좀 잘 맞아서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어떤 건강 코디네이터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센터 설치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건강권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요? 구의회? 네, 근데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좀 머물러 있는 상태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의원님들 좀 분발해 주셔서 건강권 조례, 장애인 건강권 조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우리 정신장애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정원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실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여기 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발표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계는 지체장애, 신체장애의 부분들, 발달장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정신장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위압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로서는 건강권 제도라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장애에 대해서 담론화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거의 나와본 적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어젠다인데.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는 장애인들 보편적으로 지급받는 서비스 체계인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외쳐왔고 지금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그게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근데 장애인운동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어떤 신체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정신장애 운동은 시작된 게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이 15조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복지관 같은 부분들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헌법에 비슷한 법률 하나가 이제 정신장애인
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에서 정신장애복지법 내에서 다른 어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라 하는 명령과 강제성이 있다면은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들은 이렇게 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에 84개의 정신장애인 지원주택하고 독립생활 주택하고 두 개가 이제 두 유형이 84개가 있는데, 서울시 국가 정부에서는 1년에 20채씩의 지원 시설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데 굉장히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에 가까운데 지금 84개밖에 없는데, 이런 지원주택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해주시면 마포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신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동생활 과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있어야 될 기간이 3년에서 5년. 5년이 지나면 다 나와야죠.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조금 더 짚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55%이고요. 근데 정신장애인들 취업률은 9.9%, 뭐 일각에서는 15%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9%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9.9%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90%가 일용직이고 임시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좀 뭐랄까, 신체 장애 부분하고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정신장애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뒤에 따라가고 있는 자전거 같은 느낌. 어떤 소외와 배제를 장애인 시스템 체계 내 안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신재활 시설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정신재활 시설로 서울에서 109개가 지금 국외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4-5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 시설을 은평에도 만들고 마포에도 만들고 나가고, 제 마포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6개 구입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충구,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 마포, 이런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안에 하나 정도씩 각 구마다 정신재활 시설들이 들어서고 한다면 저희도 좀 살아가는데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지금 박재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복지의 부분들에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승님들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처음일 겁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요구를 해왔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된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흡한 상태인데,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정신질환 1년 유병률, 즉 발생률은 10.2% 정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평군의 이혼 인구 집단은 약 48,000명 정도, 그리고 이 중 약 1%가 뭐 나온다고 하면 약 4,796명 정도의 표적 인구 집단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 정신장애 영역을 빼고도 이제 의학과 관련해서 그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잡혔지만, 정신질환 장애 이거 15조가 폐지되면서 많은 숫자가 유입이 되고 장애 유형이 유입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기반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정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걸 지자체마다 조례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의 복지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정신질환 장애를 뺀 인원, 그 장애인 인구에 대한 그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을 했던 거지, 정신장애에 대한 인원과 인력은 배산이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하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 질적인 하락과 나 또 기존 쪽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질적 서비스 하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또 정신질환 장애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약물 관리 및 사회활동과 개인별 지원을 전문적으로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아마 정신장애인분들이 항상 약을 먹는 거에 그걸 챙기시고 항상 어떠한 부분 그 약을 먹어야지만 저희가 또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약물 관리 혹은 병원이나 어떤 약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연락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은평구 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조례를 좀 지정해서 저희가 어차피 15조가 폐지된 이상 또 정신질환 장애인이 저희가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상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은평구청에 좀 바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자체에 좀 바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박정호 선생님. 저기 은평구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고, 근데 마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역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그 조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죄송합니다, 은평구 쪽부터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정신장애인들 위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조례 하나하고 지원주택 설비에 관한 조례 두 가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갖고 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은평구라는 가지고 이제 핵심 초점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근데 그 안에서 조례가 몇 개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는 뭐가 있을까? 은평구든 마포구든. 저는 첫 번째는 지원주택과 같은 지원주택과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들 들으시기에는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응급 입원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한번 정신적 위기가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설 구급대가 와서 납치해 갖고 갑니다. 묶어 갖고 가기도 하고 납치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정신장애인들이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들고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더 이상 한 인간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은 응급 입원에 있어서 사설 구급단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무원이 와서 이분들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정신장애인 관련 영역은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은 질문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 좀 더 얘기 들어보고 또 나중에 또 좀 심화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주거와 자립인데요. 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해서 우리 허경희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는 시립평화로운 집, 은평 기쁨의 집, 은평 재활원 등 세 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발달 장애인 특수학교인 대형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도 2만 1,000여 명으로 3위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위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에 공실이 생겨서 한 번에 이제 하게 되셔서 공실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시에 있는 거주시설에 다 이렇게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자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장애인의 경우는 그 자립생활 주택 체험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그 공가 소식을 어디서 들으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40대이신데 부모님과 살고 계신데 부모님과 의견이 너무 맞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유롭게 자립해서 살고 싶은데 은평늘봄에서 받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뭐 친구 집에 가서 자기 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장애인 분들의 그런 주택 체계 마련이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원 주택과 또 저희 그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장애인 지원 주택 또는 그 임대 주택 이렇게 좀 장애인 분들이 탈시설에서 또는 이렇게 저희 자립생활 주택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자립을 지역사회로 나가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 지금 턱없이 부족한 주택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한번, 예, 드리죠.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네. 그래서 저는, 시설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요. 저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저희 지금 공가가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방이 딱 하나인데, 한 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다른 시설에서 한 분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분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저희 주택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입주지원위원회가 이제 곧 열리고 들어올 예정인데, 그런, 시설에서 또는 저희처럼 이렇게 자립생활, 주택에서 그리고 제가 장애인분들, 부모님과 이렇게 사시는데 혼자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장애인 복지법 27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 자금 임차 지급 또는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35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는 지역 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지원 인력 배치, 주거 코디네이터, 주거 코치 등 인력 배치와 인건비,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사회주택, 공공주택이 시급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체험원 마련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과 운영비, 사업비 지원, 본가로 있는 SH, LH 주택이나 아파트를 협조 요청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홈으로 운영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 예산 편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정책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셨을 텐데, 예, 조금 있으면 긴장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석인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말고 한번 말씀이 터지면 계속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저도 이제 예전 일했던 곳이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어서,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많이 좀 느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많은 거주시설에 계신 장애인들 계시지만은, 예전에는 지체나 시각, 이제 발달,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셨다면, 현재는 거의 90% 이상이 발달장애인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하는 과정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주택, 지원주택,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 사회가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좀 괜찮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조금 의견 어떠신지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 욕구 표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시설에서 살다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뭐 무슨 시간은 몇 시부터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런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주택에 오시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뭐가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 대답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주시설 연계 사업도 1년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 참가자들에게 뭐가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같이 이렇게 자립생활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욕구가 하나씩 생기고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걸 보면서 좀 이런 발달 장애인 분들이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경험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또 경험치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욕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본인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택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확실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 그 서울시나 각 지자체 같은 경우 SH공사, LH공사 이런 데서 관리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실이 있는 주택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활용한다고 하면 좀 우리 그 장애인분들에게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주거 자료 여기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막 채팅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패널분들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우리 그 참여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이건 아마 사실은 앞에 이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사실은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패널분들 아마 다양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여기 지금 원고에는 몇 분 안 되어 있지만은 나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에 대해서 여기 어떤 분이 우리 박수영 국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국내 지자체 안에서 서울시는 한 2010년쯤 유니버셜과 관련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도례를 제정하였고요. 은평구는 2년 뒤인 2018년에 민간 협력의 성과로 은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셜 디자인 자체적으로 어떤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별로 관심이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좀 주체이기도 한 장은사는 2011년에 민간 네트워크로 발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족이 됐을 때 주요 아젠다로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를 선포하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평구 주민 함께 모두가 안전하고 또 편안한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평에는 유명한 북한산과 북한산 둘레길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은평에 살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둘레길을 다녀와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북한산 둘레길에도 무장의 둘레길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관사 입구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 무장의 둘레길이 있는데요. 뜨거웠던 여름에 이 길이 만들어질 때도 여러 차례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니버셜 보행로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이제 쉽게 걸어 다니는 그런 길들이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좁거나 아니면 단차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끊어진 어떤 유도 블록이나 점자 블록 때문에 이제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장사하기 좋고 또 다니기 좋은 여섯시장 거리가게 조성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백신 접종센터 접근성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을 했고 복지관 근처에 있는 봉산의 무장의 숲길도 저희가 민간 협력의 차원으로 같이 활발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좀 가지고 만드는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는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과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도시 디자인과 관련한 타 부서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둘레길이나 봉산, 무장의 숲길뿐만 아니라 불광천, 녹번천, 무장의 길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모든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 조성 그리고 휠체어 당사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의 환경도 좀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통합 놀이터 시공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거 있으면. 개정이 되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장애복지과뿐만 아니라 타구의 어떤 어떤 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부터,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설치부터 이제 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비롯해서 뭐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은 우리 은평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저희가 이 톰 콘서트 할 때도 그 장은사 10년 그 이제 향후 과제 이런 주제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년 거 한번 또 우리 찾아보시면 그와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소통 권리 강화와 증진을 위한 환경구축을 또 제안해 주셨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또 이렇게 정책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 김영국 네,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동보장구는 차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어렵다. 그쵸? 좀 어렵죠? 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사람이라 표현하긴 했는데,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만을 인도만을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인도만을 다녀야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전동보장구가 인도로만 다니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도로 큰 길가에도 많이 다니는 걸 보셨나요? 혹시 나는 인도로만 다녔다. 아니시죠? 아마 도로에서도 다니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먼저 이 전동 보조기기로 사고가 나는 게 지금 저희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5.5%가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하고 사람을 부딪혔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헤어지고 혹은 그냥 헤어집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가 하고 부딪혔을 경우는 거의 차 사고로 준하게 전동 보장구를 타신 분이 다 물어주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근데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보통은 예시로 지체 1급 장애인이 저녁 7시경에 야간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딪혔어요. 사람에게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이런 것들을 장애인에게 수천만 원 배상 책임을 발생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장애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길을 걷었을 때 앞을 보지 않고 걸었다고 했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보자기기 관련 사고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행자인 전동보조기기가 차도를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인도로 주행했을 경우 다른 보상자와 충돌 발생 시 적절한 손해보험 제도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18.7%는 손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한 보장 내용으로는 전동보장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전동보장기기 운행자와 그리고 상해 보상 및 상대방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보험 제도가 없는데 2019년에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배상 책임보험을 신설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돈도 안 되고 그쪽에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은평구로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평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를 보게 되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인도가 그 경사턱에 단차가 많고 또 좁은 인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동보장구가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구청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되어 있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은평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 역시 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데도 시행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은평구에 제안을 못 하겠는데요. 2021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양천구와 노원구에서는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들려면 본인 부담금은 약 5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 발생해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저희 은평구 역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또 알고다시피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은평구에서는 벌써 우리 은평 구민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자전거만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전동보장기구 보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서울의 양천구하고 노원구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예, 은평구도 뭐, 그랬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은평구가 이제 지방, 이제 의회, 서울시 25개 주사치구에서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예. 거의 뭐, 꼴찌에서, 아까 장애인 인구수는 3이라고 했는데, 재정은 거의 밑에서 손해본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노인, 장애인 이런 어떤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이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뭐 이런 부분 조금 예산 좀 여유 잘 봐서 예,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언급하실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도 이제 한참 이슈가 되면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은평구의 길들을 다 정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거를 같이 간다고 한다면 조금 처음에는 아직 은평구는 뭐 올해 안에 뭐 길들을 넓힐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평구 일단은 장애인들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험도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걸 모른 척 하는 거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선하는 것들은 차근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되 그 안에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을 이런 보험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지역사회 환경 조성 중에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뭐 이런 주제를 제안해 주셨어요. 네네. 국장님이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은평구가 나름대로 재난시 여러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체계가 좀 어느 정도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시 긴급 지원 체계가 부재가 있는데요. 화재나 지진,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성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 당사자나 노인의 경우 재난을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식 비공식 지원 체계가 없는 경우 심하면 사망으로 이루어져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최근 바로 엊그저께 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60세 이하의 장애 당사자나 재난 취약계층이 확진되는 경우 재택 자가격리 중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필요한 의약품들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MBC 지상파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런 긴급 지원 체계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60세 이상은 사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뭐 주민들 그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가 됐었지만 60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은평구가 아까 뭐 자립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은평구 내 1인 가구 수가 은평구 전체 가구 수의 약 27%입니다. 1인 가구 수는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말은 즉 그만큼 이런 그 긴급 지원 체계가 좀 발달이 돼야 된다라는 또한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 안으로 서비스를 그 긴급 돌봄 서비스로 지원자로 선정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용 중인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자원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계층의 경우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아 생존권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그 지역 내 긴급 재원 체계 마련과 긴급 지원 운영 실효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 발생 시 유기적 소통 창구 나름대로 저희가 은평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소방서, 경찰서, 동주민센터, 돌봄 SO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하다못해 저희가 동네 통장 뭐 옛날 말로 하면 이장이라 하겠죠, 마을에 어떤 통장님들이나 해가지고 좀 최대한 좀 지원 체계를 좀 촘촘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체계는 뭐 직접 저희 이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나 뭐 제도를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재난 시스템 이걸 이제 장애인 당사자 적용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비장애인보다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고 현재 소방서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놓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방서나 이제 뭐 경찰서, 돌봄 SOS 그래서 우리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 때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의료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구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바쁜 일 핑계 대다 보니까 조금 더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사소통 권리 강화 정지했는데 오늘 패널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수어라고 안 하죠. 이제 수어, 이제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은평구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사실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정말 필요한 데서 못 받는다. 그래서 뭐 은평구 의회, 지금 보니까 뭐 주민센터, 경찰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 더불어서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 소통판도 좀 배치를 해서 하면 좋겠다. 저희가 예전에 마포구에 이게 잘 돼 있어서 한번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은평구도 좀 도입을 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이제 공무원이나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식 개선, 수어 교육 의무화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지금 저희가 받은 거는 정책 제안서에 4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는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2시간 안에 얘기 다 하기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4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것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번 먼저 박갑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시각 장애인의 특성상 시각 장애인은 그 안마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실명을 했고요. 선진국 유럽에서는 선천적인 장애가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20여 년 전에 점자를 배우려고 하는데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은평구는 특히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노원구 시립복지관 아니면 저기 봉천동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점자를 배워서 다시 맹학교로 가서 안마를 2년 동안 배워서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국가 자격증을 이제 시각 장애인한테는 사실은 특수하게 그 국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제도를 줘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자격증을 받고 나와도 직업은 있지만 직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니까 저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효 안마라 해가지고 경로당에 안마사들이 한 30여 명 돌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안마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안내자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시각이 좀 있는 지체장애 이런 분들과 같이 묶어가지고 조를 짜서 이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그 구에서도 예전에 한번 잠깐 그게 한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때 유아무에 없어진 것 같고요. 저도 안마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사회에 나와 보니까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해가지고 이 무허가니 뭐 약간 유사 업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격려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은평구에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다닐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서비스를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해드리고 건강도 되찾게 해드리고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직업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말씀드리죠. 예.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 장애인 단체들이 해외로 이렇게 뭐 연수사업에서 많이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나 치장애인 분들이 예전에 백두산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통해가지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안내를 잘하면 걷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백두산 상당히 높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서 저기 사진을 찍으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 어떻게 하냐면은 휠체어를 들고 올라갔대요. 가마 우리 들듯이. 그래서 중국 사람 참 힘들었겠다. 이 그냥 그 평지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잘 올린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확보를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아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라도 만들면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예, 보고요. 그게 됐습니다. 예, 우리 박정원 선생님도 예, 말씀 주시면 예, 해주십시오. 네, 그 일반 신체 장애와 발달 장애와 달리 정신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겪게 되는 고통이 뭐냐면은
대인관계입니다.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망상도 많고 혹은 관계망상이라든가 이런 조현병적 증상들이 올라오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직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일터로 보내면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에 뭐 안인덕 사건이나 진주 방화 사건 이런 대규모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정신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이 9.9%,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 시각장애 쪽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정신장애 그 틀 안에서가 좀 생소한 선생님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동료 지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장애,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빠져 있다가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의 경험을 갖고 내가 주변에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돕는 그런 일종의 그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현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갖고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그 공부 수업을 마치면은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이게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저는 은평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2명 정도를 뽑아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은평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동료 상담가 이런 거 지원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이제 또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저도 몇 년 전에 봤지만 코로나 이전에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이게 은평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구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도 인상이 되게 남는데 그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신지요? 네.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단체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증 당사자분들의 어떤 경제활동 참가와 고용률은 정증 장애인의 어떤 절반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1.3%가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25%, 고용률은 2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고용 유지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2022년 현재 은평구에는 복지 일자리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184분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단순 행정 지원이나 아니면 복지 지원의 어떤 서비스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부장애 종합복지관에서는 작년부터 중증 발달장애 3분이 조금 특이한 일자리인데요. 문화예술 직무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는 2분은 캔버스나 종이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리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들 중에서 이제 작품을 용도에 맞춰서 관내 곳곳에 좀 비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복지관 주변에 있는 마을 상점에 인사를 가는데 그때 작은 달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건네기도 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만 여겨졌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는 일로 인정받으면서 즐겁게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분은 이제 복지관의 소식지를 이제 글로 나온 소식지를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이제 글이 아닌 소리로 전달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 영상을 만들어서 복지관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 한 꼭지를 담당을 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성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갖추어진 어떤 그 직무에 발달장애인분이 그쪽에 가서 적응을 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서로 다른 개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좀 개발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앞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당사자 중심의 어떤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박재욱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부터 해서 복지관은 은평구청하고 함께
취업 박람회와 같은 어떤 은평 장애인 일자리 한마당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치구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은평구만이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진 어떤 일자리의 확대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일자리를 넘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형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특화된 맞춤형 직무와 일자리 개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무 개발도 하고. 근데 같이 뭐 협업을 하시나요? 안 그래도 저희 엊그저께 이제 공단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공단에서 이제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직무의 발달장애인분들을 취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개인의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공단에서도 이제 인천에서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자리를 그 인천시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음악과 관련한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뭐 미술이나 뭐 조각 이렇게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은평관에 은평문화재단이 또 있고 해서 구청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기를 지금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가 이런 일자리는 좀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은평구청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해서 좀 많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 지금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일반 기업이나 이런 뭐 공공 기관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3.12% 정도 되죠. 네. 이거를 이제 고용을 못하게 되면 미고용 장애인 분담금이랑 벌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제도가 시행된 지가 꽤 이제 됐는데, 이게 돈이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1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뭘 하냐.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기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용노동부 승인도 안 떨어지고, 또 기재부가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돈을 갖고 안 쓰는 분도 저는 사실은 그 직무유기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민간에서도 좀 공단 만날 때 농담이라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지원 안 하시냐고 한번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으로 한다면 아까 뭐 좋은 것처럼 하는데, 뭐 서초구 같은 경우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그 복지 일자리 자체나 그런 부분들 장애인들을 아예 그쪽에서 그쪽으로 아예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요즘 시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일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분들도 저희가 항상 인권 얘기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거라 해서 개별 예산 제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을 시키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기 일은 또는 하지는 못하는 일들만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저희가 유튜버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버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또 유튜브 편집자가 돈을 벌 수 있겠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고, 좀 더 4차 서비스 이런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의 변화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장애인분들이 잘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취미가 일이 됨으로써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 일자리 좋습니다. 복지원 전체 좋은데,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는 것, 직무 개발을 또 이런 기관들 이제 관심사는 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분들을 좀 뽑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저희 복지관 예로 들어본다면, 저희 복지관은 뭐 10년 후에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뭐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 뭐 5명이라도
뭐 이런 장애인 능력 있으신 분, 재능 있으신 분들이 이거 관심있어 하신 분들이 일자리 지원해서 그런 일을 한다. 예로 저희가 엊그저께 4월 달에 저희 기관에서 미랄복지재단에서 제가 갑자기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랄복지재단에서 저희가 그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오케스트라 팀이 10명이 나오셔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공연은 그 교육대로 듣고 또 장애인들은 연주도 하고 근데 그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장애인들이 와서 연주를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연주하고 그걸 좀 발달 직업이어서 당연히 내가 이런 부분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지까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돈은 받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활을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제 미안한 말씀이지만 탁상 행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좀 더 기울여서 직무 개발이라는 부분보다는 직무로 이런 부분을 좀 원하는 부분을 사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내려주시면 복지 일자리가 좀 더 질적도 높고 또 그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이 바라시는 거죠? 구청에 그렇죠. 복지 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맞춤의 일자리 확대니까 지금 은평구청이 얘기하니까 맨날 하면 장애인 청소하시는 분 모집합니다. 아니면 서비스 주차장 모집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여기 저희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에서 아까 자립센터 가서 같이 관리하실 분, 같이 동행하실 분, 코디네이터 장애인분들 중에서 경증장애인들이나 혹은 그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음악, 아까 대표적으로 지금 서부에서 3분 정도는 벌써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김갑수 회장님하고는 저희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다 보니까 박갑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하늘빛 밴드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밴드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직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혹은 제일 아쉬운 게 아마 우리 회장도 했습니다. 우리 기타 치시는 분이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네, 울산. 울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걸 계속 본인이 와서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계에 이어받기 때문에 못한다. 물어보니까 그게 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타 치는 게 더 재밌고 나는 이게 더 좋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니 그나마 울산에 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이 아쉬운 현실이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가끔씩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누구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는 저희 주택의 입주자분께서 정말 기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타를 악보를 안 보고 악보는 앞에 있는데 사실 글을 모르세요. 근데 악보는 항상 앞에 있고 그 노래를 치세요. 근데 그 노래에 맞게 비슷하게 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좋아하는데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면 그 앞에 앉아서 기타를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직업으로 연결된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입주자에게 우리 그냥 길거리로 나가보자고 한번. 네. 박가수 회장님은 바로 우리 하늘빛 밴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네,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장애인 복지관 굿밴드에도 줄을 서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언제 가냐고 거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연계가 돼서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은 애견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견 카페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은평구에서 그런 그 욕구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애견 카페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애견 카페에 어떤 혜택을 주고 이분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어떤 계기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복지 일자리 사실 청소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청소하거나 또는 뭐 간단한 사무직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조차도 사실 많이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못하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 분들에게도 그 인식 개선, 장애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직업적인 부분과 연계하여서 은평구청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5패널 분이 다 일자리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정말 뜨겁네요. 우리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희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파견돼서 근무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그것만 관련해서 예, 더 하십시오. 예, 시간이 네.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8만 명입니다. 지체장애와 신체장애, 발달장애가 몇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8만 명이 정신병이 있다는 자체로 병원과 요양소에 들어갔던 이 가동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이제 박승혁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에 장애인 복지과가 있는데 아마 정신장애인 정책과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박갑 선생님. 네. 한 말씀 더 하시죠. 저는 예. 그 정당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선거만 되면 선거 그 홍보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농아인한테는 그 수어 통역사라는 게 있고 시각 장애인한테는 점자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그 홍보물 중에 모든 이제 유권자한테 공고물이 가게 돼 있는데 시각 장애인한테는 점자 공고물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기획사에서 아무 점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각 장애인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이라도 생각만 조금 한다면 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후보자가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은 이거 선거 때마다 일자리도 생기고 꾸준히 그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한 큰 네, 일자리가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여태까지 이 시각장애인들은 잘 보이지 않은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당에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생각한다면 시각장애인한테 그거를 맡겨주시면 어차피 세금 내서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거나 그거 점자 도서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그 날짜에 맞춰서 납품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거기 그 유권자한테 우편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시각장애인 단체에다가 맡겨주시고 만약에 안 맡겨주시는 단체가 만약에 정당이 있다면은 전 낙선 운동 하겠습니다. 그거 불법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간절하다는 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자리는 나중에 또 더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제안할 정책이 한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또 패널분들 말고도 유튜브로들 참석하시는 질문들이 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좀 빨리 좀 마무리 짓고 또 이제 유튜브 시청자와 함께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금 정부 장애인 복지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기존의 장애인 복지 예산도 조금씩 늘긴 했지만은 조금 파격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 예산의 상당수가 저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일하시는 활동지원사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정부나 은평구청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예산을 다 그냥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일부 맞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좀 늘려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구청에 좀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허경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에 따라서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는 장애 요양 인정 신청과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5세가 지나서 이제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장기 요양 서비스와 함께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 활동 지원 시간 그동안 받았던 시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장애인 활동 보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서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용자분을 제가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만났을 때 그분은 시설에서 60세쯤에 이제 탈시설에서 그 자립을 하게 됐고요. 안심주택에서 살게 되셨는데 그때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환갑 잔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이 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제 곧 걱정되는 게 이제 65세가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65세가 이제 되면은 활동 지원 시간을 온전히 다 보전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시설로 들어가야 하나,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분과 함께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에 그분이 참석을 했을 때 그분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그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은평구가 60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가 13,518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가 11,167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 요양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시 급여 감소량을 구비해서 지원해주고, 또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 요양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초 신청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구비를 지원해주고, 은평구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 현황 검토 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구비해서 지원해주고, 독거 및 취약계층 활동 지원 서비스와 지역 내 활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비 추가 지원 확대를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65세 이상 네. 기존에 받고 있는 60세에서부터 65세 미만으로부터 받고 있던 분들은 65세가 넘어가면서 요양을 할 것인지 활동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인지 그걸 한번 심사를 이제는 해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65세가 지나서 이제 장애를 받은 사람들, 신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요양으로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빨리 좀 국회에서든지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그거를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신규. 네, 그래서 65세 쯤에 이제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면 좋겠다는 활동 지원 팀의 의견을 받아왔고요. 그 선택권이 당사자에게 있다면 당사자가 활동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라든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이 뭐 이렇게 병행을 하겠다라든가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6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건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있는, 몸은 불편하지만 누군가의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게 좀 많이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오래요?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 네, 지금은 그 시범 중이고 네. 시범 중인 상태고, 시범 사업. 네,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온전히 다 보존받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돼서는 사실상 지금 만 65세 이상 그 노인 장애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축소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다른 분들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복지관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제 2년간, 그러니까 특히 처음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터졌을 때는 복지관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없었고, 복지관 문이 닫히고 이러면서 서비스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중단이 됐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춘 상황에서도 사실 활동 지원은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당사자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당사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당사자분들이 확진이 되면은 이제 격리 일을 하셔야 되고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일을 못 하게 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분들은 어쨌든 그 가족 돌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외적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근무가 중단된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제 막 그 딱 일이 끊겨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생계와도 관련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적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생활비들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은평구 안에서 이제 모든 활동 지원사들한테 근무가 중단되었을 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활동 지원 제도에서 약한 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신장애입니다. 이 활동 지원 평가에 따라 갖고 지금 활동 지원사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0.6% 정도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발달장애, 신체장애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우리 정신장애 운동계에서도 이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주 늦게 최근에 이제 어젠다 의지로 올라온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 지원 제도에서의 평가 항목 부분들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이 좀 친화적인 그런 형식의 어떤 표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예. 참 어떻게 2시간 갈지 걱정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렇게 한정돼서 해야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구청에 제안하는 조직들 얘기할까 합니다. 요거는 조금 카테고리 분류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기타로 이렇게 잡았고요. 로봇 재활치료 중점센터 설치와 보조기기 개별 맞춤 지원. 어제 이제 한 방송국에서 장애인 특집이라고 이제 보조기기 관련 얘기를 한 거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장애인들에게 자립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김영득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인구순위 장애인 인구순위 3위에 해당하는 은평구는 그 또 특이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두 개소가 있다라는 또 자부심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22개소 여러 개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기관마다 대기자들이 많아 적합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기관을 찾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는 양적인 것만에만 저희가 좀 국한되지 않고 질적인 요소도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요. 요즘은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하면 아주 고전적인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또 큰 복지관들, 또 새로 생긴 복지관들 아니면 장소가 넓은 복지관들에서는 4차 산업에 맞춰서 4차 산업사회에 맞춰서 걸맞는 신기술이 결합된 치료 기술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치료 관련 교구는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운영하기에도 어렵다라고 하고 어떤 한계 기관에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 재활병원은 보행훈련용 로봇을 활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하는 치료는 보행훈련 외에도 승마치료, VR을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훈련 등 현재 다양한 로봇 훈련이 지금 그 치료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로봇이 더 이런 치료들을 감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예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용 로봇을 도입하여 치료에 응용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이용이 용이치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또한 이 로봇 치료실을 만들려고 하면 VRC를 만들자고 해도 한 15평 최소한 또는 그 로봇 전체 저희가 보행훈련 같은 경우는 약 30평의 공간 같은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기관들에서는 그런 기존에 있던 활동하는 기관들에서는 그런 공간들 활용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한 예산 자체가 1억, 3억 이렇게 많이 그 단가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 로봇 치료 중점센터 건립과 양질의 로봇 장비를 도입해서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치료용 로봇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올 4차 산업 사업에 맞게 직업 개발 및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재활치료 중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어서 보조기기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보조기기는 보조기기는 다른 분이 하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다른 보조기기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보조기기는 제가 간략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는 그 장애인 건강보험 급여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를 들어 전동 휠체어 어제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2005년도에 그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22년도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전동 휠체어는 209만 원 지원이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복지 연구들이 이렇게 지금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제 구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에서 그 장애 등급제가 이제 폐지를 하려고는 했지만 완벽한 폐지는 아니라 좀 개선이 좀 되었었죠. 예, 일부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복지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네. 저희가 정책 제안서에 담아서 할 거니까 나중에 이거 배포하실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이 정책은 그 은평구청장 이번 8회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그 이제 정당 후보자들에게 이거 다 제안을 할 거고요. 만약 이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패널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덕원 선생님이 올리셨네요. 당사자 의견이 충족된 개인 예산 이루어지려면 지역 기반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강력한 법적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죠? 예. 두 번째로 김경숙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의 자립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좋은 정책 제안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예림 선생님,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재가 장애인 분들은 다시 좀 지원주택 입주 순위에서 밀려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주택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재가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제도를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맞춤형 복지 일자리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구에서도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보내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복지 일자리가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2년하고 이제 연장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기간은 2년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은평구청에게도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부분은 어떤 이 복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좀 연계한 그런 일자리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게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저희가 또 하나를 보강을 한다면 맞춤형 일자리가 되어 있다라면 단순하게 말해서 자기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자리는 어떤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지원 업무의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어떤 형평성에 따른 2년의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평생 일자리에 어떤 생산성 있는 일자리들을 개발하고 그분들 스스로 아까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런 문제들은 조금 그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반대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 2년이라는 시간 좀 짧죠. 저희가 짧지만 좀 더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장애인들이 어떤 업무 직무 개발을 할 수 있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계부 선생님이 또 올리셨네요.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 의견 주셨고요. 박성준 선생님은 문화예술 직무로서 일자리 확대가 반갑다. 덧붙여서 장애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재능을 직무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바란다. 아까 오케스트라 이런 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자리 박람회는 이런 사람 필요해요 하는 형태의 고용주 중심의 박람회인데 역으로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시네요.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박람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요즘 플랫폼 시장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하네요. 네. 다음 김재호 선생님이 올린 의견이신데요. 예. 단기간이요. 단기간이 아닌 정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감사하고요. 더 없나요? 예, 이 정도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심 갖고 이렇게 질문과 또 의견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상 여기서 더 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왼쪽에 있는 우리 박갑수 회장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5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제 딱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모였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자리가 저희들이 보면은 이 마포 이 주변 이제 구를 제가 예를 들게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점자 도서실이 있고 또 서대문구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보건보호센터가 있고 종로구에는 쉼터가 있고 여기 용산구에는 커뮤니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7개 단체가 다 같이 건물에 들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장애 유형별로 7개 단체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한 일자리가 한 30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점자 도서실을 만들거나 쉼터를 만들면은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같이 더불어서 일자리를 늘어날 수 있는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그 은평구가 장애인이 3번째로 많다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시각장애인이 삶이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분들 잘 들으시고 꼭 제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치기. 박수 국장님.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그 많은 분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고민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영덕 국장님.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은 누가 됐든 간에 은평 국민이고 또 지역 주민입니다. 또 하나의 국민이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희가 제안 드리는 제안들은 우리가 이 은평구 안에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옆에 누군가 뭐 항상 보통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도 대해주시고 이러한 제안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은평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훈 센터장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발달장애 부모연대에서는 청와대 쪽으로 와서 삭발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체장애를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분들이 출근 투쟁을 했었고, 지하철 투쟁을 했었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막했습니다. 정신장애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배제되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망상이 있고 한층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여건이 힘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은평구 여기에서 은평구청 내에 정신건강정책국 만드십시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만드십시오.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해주시면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경희 선생님. 네. 네, 저 얼마 전에 정신장애인 투쟁 다녀왔거든요. 응원드리고요.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시작한 셈이니까 앞으로 예,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은평구 현황으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장애인 지원주택이 약 30호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가형 4호, 다형 3호 정도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주택들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청에서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장애인 분들도 자립해서 사실 수 있도록 여건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조카가 제가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저희 가정에 장애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조카가 태어났는데 발달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누구나 뭐 태어나는 것도 선택이 아니고 또 살면서 장애를 입으시는 경우도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의 패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구청에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부에 제안할, 서울시에 제안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걸 간추려서 해야 되는 좀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행정상의 문제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논의하지 못한 이슈들이 꽤 많아요. 장애인 교육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동권, 이런 부분은 저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 유형 중에서도 좀 상당히 소외된 장애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정신장애 유형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오시지 못한 내부 장애인들. 인원수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리고 요즘은 중증 중북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좀 더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다 담기에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은평구에 와서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점진적으로,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고 바뀌는 게 저희가 뭐 급진적으로 바뀌고자 하더라도 사회는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곳에서는
장애인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 그거를 왜 개선하지 못하냐고 굉장히 강하게 좀 권리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방식이 잘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이게 20년 전에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서글픈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쪽 단체에서도 조금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이제 은평본범축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되었고 저도 이제 이거 부산 2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기긴 했는데요. 향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준비하신 실무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어통역 센터의 두 분, 수어통역사님, 그다음에 문자통역 준비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써 우리 은평 본범축제 생각해봄에서 준비한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